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문틈 아래로 바닷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딸아이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그때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지 마요. 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거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그보다 석 달 전 봄이었어요. 벚꽃이 한창 피던 4월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유정민이고요. 올해 57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선로 보수기술자로 30년을 일했어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마지막 전동차가 지나간 뒤에 선로로 내려갔어요. 레일 틈새를 확인하고 전기 배선을 점검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익숙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믿었어요. 정민 씨 있으면 안심이야.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은평구에서 작은 목공소를 열었어요. 선로에서 배운 정밀함이 목공 일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르고, 깎고, 붙이는 일.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늘 좋았어요. 아내는 딸아이가 10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화물차에 치였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떠났어요. 딸아이는 그때 학교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로 달려가서 데려왔어요. 다연아. 네, 아빠. 엄마가 많이 아프셔. 병원 가요? 응.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영안실 앞에서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언제 깨어나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딸아이를 안았어요.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심야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고 1시간 정도 잤습니다. 7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밥, 계란말이, 김치, 소시지.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딸아이를 깨웠어요. 다연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딸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딸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로 말수가 줄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학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딸아이가 가끔 물었어요.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엄마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 응. 별이 된 거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부모 참관 날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쪽지를 줬습니다. 아빠, 이거. 뭐야? 학교 오는 거요. 언제? 다음 주 금요일이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그날 심야 근무가 있었습니다. 아빠 갈 수 있어? 딸아이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어요. 갈게. 진짜? 응.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동료에게 부탁해서 근무를 바꿨습니다. 그날은 일찍 잤어요. 다음 날 오후에 학교로 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았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만 작업복이었어요.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딸아이가 뛰어왔어요. 아빠,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친구들이 아빠 멋있대요. 그래? 네. 지하철 고치는 거 멋있대요. 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딸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갔습니다. 미술교육과였어요. 아빠, 저 선생님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아이들 가르치는 거요. 좋은 생각이야. 딸아이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학 때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딸아이를 좋아했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 응, 올게. 딸아이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애들이 제 그림 보고 예쁘대요. 그래? 잘 됐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요. 딸아이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25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제가 갔어요. 딸아이는 학사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 축하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 덕분에 행복했어. 우리는 사진을 찍었어요. 딸아이가 학위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지금도 목공소 벽에 걸어뒀습니다. 졸업 후에 딸아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았어요.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낙담했어요. 아빠, 저 안 될 것 같아요. 왜? 계속 떨어져요. 한 번 더 해보자. 지쳤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다연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정말요? 응. 급할 거 없어.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딸아이는 학원 강사 일을 더 늘렸습니다. 돈을 모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응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남자를 데려왔어요.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누구? 제 남자친구요. 저는 놀랐습니다. 딸아이가 연애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들어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기현이었어요. 31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미소를 잘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고 전자부품 리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셀이요? 네. 온라인으로 중고 부품을 사서 되파는 거예요. 힘들진 않아요? 요즘은 시장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자신감도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자꾸 흔들렸어요. 손가락을 계속 움직였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기현 씨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업은 어디서 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요? 네. 거기서 물건 보관하고 검수합니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기현 씨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에 붙은 라벨이 흐릿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혼자 하다가 요즘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 썼어요. 힘들겠네요. 괜찮습니다. 온라인 마켓이 잘 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현 씨 손목에 비싼 시계가 차 있었어요. 차도 수입차였습니다. 아까 밖에서 봤어요. 리셀 사업한다는 사람치고는 씀씀이가 과했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 건 신호예요.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딸아이가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식사 후에 기현 씨가 나갔습니다. 딸아이랑 둘이 남았어요. 어때요, 아빠? 뭐가? 기현 씨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만났어? 석 달이요. 짧았습니다. 석 달? 네. 연애는 천천히 해도 돼. 아빠, 저 이번엔 진심이에요. 딸아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급할 건 없잖아. 기현 씨가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싶대요. 해외 프로젝트? 네. 동남아 쪽 거래처래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한 달 뒤에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뭐? 기현 씨랑요. 저는 놀랐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다연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 잘 맞아요. 그래도, 아빠 믿어주세요.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현 씨 부모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 네. 어릴 때요. 그럼 친척은 연락하는 분이 없대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눈빛이 간절했어요. 알았어. 그럼 천천히 준비하자. 고마워요, 아빠. 혼인신고는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가족끼리만 모였어요. 딸아이 친구 몇 명이 왔습니다. 기현 씨 쪽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안 와요? 네. 바빠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딸아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현 씨는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축하합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축의금 봉투를 건넸어요. 조심히 잘 살아. 네, 아버님. 기현 씨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어요. 기현 씨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긴장한 것 치고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기현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혼여행은 페낭으로 다녀오겠습니다. 페낭? 말레이시아요. 다현이가 바다를 좋아해서요.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겠네요. 네. 다음 주에 갑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감사합니다. 기현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어요. 출국 이틀 전이었어요.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여행 준비 다 했어요. 그래? 네. 짐도 쌌어요.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네. 딸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기현 씨가 통신 관련해서 물어봤는데요. 응? 로밍 대신 현지 유심 쓰는 게 낫대요. 그래? ESIM이라고 앱으로 개통하는 거래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더 싸? 그렇대요. 그럼 그렇게 해.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왜? 뭐 걱정돼? 아니요. 그냥요. 다연아. 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아빠. 딸아이가 일어났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 딸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왠지 불안했어요.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응. 여행 가면 연락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기현 씨가 유심을 자기가 세팅한대요. 그래? 네. 제 핸드폰도 같이요.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왜 같이 해? 커플 요금제래요. 더 싸대요. 그렇구나. 아빠, 걱정 마세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딸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괜찮겠지.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목공소에서 책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기현 씨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했습니다. 왜?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보트 투어 중에 다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톱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지금 페낭병원에 있습니다. 다현이는? 해양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찾았어? 아직이요. 제 손이 떨렸어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았어요. 다현이는 물에 빠졌습니다. 조류가 빨라서. 기현 씨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나 지금 갈게. 네, 아버님. 조심히 오세요. 영상 같은 거 없어? 있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현아. 문자가 왔습니다.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바다가 보였어요. 보트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물이 화면에 튀었습니다. 영상은 10초 만에 끊겼어요. 저는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번을 돌려봤어요. 화면 속에 딸아이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트에 탄 사람들만 보였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페낭행 비행기표를 검색했습니다. 당일 밤 출발하는 표가 있었어요. 바로 예매했습니다.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여권. 손이 떨려서 지퍼를 잠그기 힘들었습니다. 목공소 문을 잠갔어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딸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어야 해. 혼잣말을 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모습, 졸업식 때 모습, 결혼식 때 모습.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페낭공항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왔어요. 기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안 기르는데 턱에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응. 죄송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색은 어떻게 돼? 해양경찰이 사흘째 하고 있어요.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조류가 너무 빨라서요.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기현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계속 관찰했어요. 표정, 손동작, 숨소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아내를 잃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딸아이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열었어요. 옷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선크림, 모자,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늘 쓰던 노트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기현 씨가 요즘 전화를 자주 받는다. 밤에 나가서 통화한다. 목소리가 날카롭다.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굳는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 그 아래 또 한 줄이 있었습니다. 불안하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기현 씨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경찰서 가실 거예요? 응.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갔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담당관을 만났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영어로 설명했어요.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보트가 전복된 지점은 해류가 강한 구역입니다. 시신은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을 쳤어요. 그럼 실종이잖아요. 왜 사망이라고?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류 속도와 시간을 고려하면 생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이틀 더 수색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가족분들께선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담당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사망 추정 신고서였어요. 이건 뭡니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아직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저는 서류를 밀쳤어요. 기현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받아들여야 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넌 왜 그렇게 침착해? 예. 아내가 실종됐는데 왜 그렇게 차분해? 기현 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버님.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딸아이 짐을 다시 뒤졌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은 없었어요. 스마트워치도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항상 차고 다니던 건데요. 저는 클라우드 계정을 떠올렸습니다. 딸아이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딸아이 생일이었어요. 로그인이 됐습니다. 클라우드에 접속했어요.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페낭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해변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음식 사진도 있었어요. 호텔 복도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메타데이터를 봤습니다. GPS 좌표가 찍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호텔에서 찍은 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호텔이었어요. 세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좌표가 달랐어요. 저는 지도 앱을 켰습니다. 좌표를 입력했어요. 호스텔이 표시됐습니다. 호텔에서 1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저는 사진 촬영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호텔 사진과 호스텔 사진이 같은 시간대에 찍혔어요. 이상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검색을 시작했어요. 민간조사업체를 찾았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페낭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예전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나야. 정민아, 무슨 일이야? 혹시 조사 전문가 아는 사람 있어? 갑자기 왜?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병수 씨한테 연락해봐. 누구? 전직 해양경찰 수사관이야. 지금은 민간조사이래. 연락처 좀 줘. 보낼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정병수 씨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유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병수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지금 페낭에 있어요. 그럼 귀국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수색이 종료됐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어요. 더 이상 수색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종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기현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죠. 응.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귀국 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였어요. 장례식장을 빌렸습니다. 영정 사진을 걸었어요. 딸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왔어요. 딸아이 친구들, 학원 동료들, 제 지인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현 씨는 상주석에 앉았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다연히 좋은 곳 갔을 거예요. 네. 저는 멀리서 기현 씨를 바라봤어요. 그 친구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장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딸아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 졸업 사진, 결혼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연아. 그때였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틈 아래를 봤어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어요. 바닷내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지 마요. 제 딸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연아.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젖은 발자국이었어요.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계단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저는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네. 방금 누가 나갔나요? 아무도 안 나갔는데요? 확실해요? 네. 제가 계속 여기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으세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경비원이 화면을 돌렸어요. 제 층 복도 화면이었습니다. 10시 50분부터 재생했어요.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11시가 됐어요.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시 3분쯤이었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노이즈가 끼었어요. 10초 정도 화면이 깨졌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바닥에 젖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글쎄요. 카메라 오류인가 봐요.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발자국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마르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정병수 씨를 만나러 갔어요.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이었어요. 문패에 정병수 조사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 캐비닛이 있었어요. 벽에는 해양경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병수 씨는 60쯤 돼 보였어요. 짧은 흰머리에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전화로 대충 들었습니다만.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딸아이 결혼, 페낭 여행, 실종, 수색, 장례. 그리고 이상한 점들을 말했어요. GPS 좌표 불일치, 기현 씨의 태도, 노트 내용. 정병수 씨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딸아이 노트 사진, GPS 좌표 스크린샷, 드론 영상. 정병수 씨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10분쯤 지났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일단 GPS 좌표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가능해요? 제가 페낭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현지 조사원이죠.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요. 비용은요? 정병수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일단 해보죠. 따님 일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병수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유 선생님,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정병수 씨가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현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호스텔 CCTV를 확보했어요. 화면을 돌렸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호스텔 프런트 데스크였습니다. 날짜는 실종 당일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동남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어요. 긴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체크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리나래요. 현지 여행사 직원입니다. 왜 리나가 체크인을 해요? 여권 번호를 보세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권 번호가 보였어요. 저는 딸아이 여권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게 무슨 가명투숙입니다. 따님 여권 번호를 사용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다현이는 호텔에 있었을 겁니다. 확실해요? 따님 얼굴은 호스텔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리나는 누구예요? 말레이시아 현지인이에요. 29살이고요. 직업이 뭐래요? 여행사 아르바이트요. ESIM이랑 액티비티 예약 담당이었대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 여자 찾을 수 있어요? 정병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출국했어요. 어디로요? 싱가포르요. 일주일 전에요. 도망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더 조사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정병수 씨는 추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트 투어 업체를 확인했어요. 승선자 명부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뒤에 명부가 도착했어요. 우리는 명부를 펼쳤습니다. 6명이 적혀 있었어요. 서기현, 유다연, 가이드 1명, 관광객 셋. 명부상으로는 따님도 탔네요. 그런데요? 정병수 씨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보트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건 투어 업체가 보낸 겁니다. 사진 속에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 수를 세었습니다. 5명이었어요. 1명 모자라요. 그렇죠. 구명조끼도요. 정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명조끼가 5개예요. 명부엔 6명인데요. 누군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어요. 얼굴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현 씨가 보였어요. 가이드도 보였습니다. 관광객 셋도 보였어요. 딸아이는 없었습니다. 다현이가 안 탔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그럼 왜 명부에 이름이 있어요? 미리 등록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타지 않았어요.
기현 씨가 거짓말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정병수 씨는 기현 씨가 보낸 드론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촬영 일시가 언제죠? 3월 15일이에요. 실종일이요? 3월 18일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흘 차이네요. 영상이 조작됐어요. 미리 찍어둔 겁니다. 확실해요? 메타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럼 사고 영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연출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현이는 어디 있어요? 살아있을 겁니다. 정병수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찾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딸아이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딸아이는 항상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녔어요. 심박수와 위치를 기록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됐어요. 정병수 씨가 로그를 열었습니다. 실종 당일 데이터를 볼게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심박수 그래프였어요. 오전 6시부터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정상 심박수였어요. 분당 70회 정도였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계속 기록됐어요. 그런데 10시 10분쯤에 기록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끊겼네요. 전원이 꺼진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더 내렸어요. 오후 2시에 다시 기록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켜졌네요. 왜 껐다가 켠 거죠? 정병수 씨가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기록을 끄는 겁니다. 왜요? 위치를 숨기려고요. 저는 위치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호텔 좌표였어요. 오후에는 도심 좌표였습니다. 도심이 어디예요? 정병수 씨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공항 근처입니다. 공항? 네. 공항에서 3km 떨어진 곳이에요. 왜 공항에? 출국하려던 게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출국 기록은 없어요. 확인했어요. 그럼 대기했을 수도 있어요. 뭘요? 다음 지시를요. 정병수 씨는 전동 킥보드 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페낭에서 운영하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였어요. 딸아이 핸드폰 번호로 등록된 계정을 찾았습니다. 이용 내역이 있습니다. 언제요? 실종 당일 오후 3시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화면에 지도가 표시됐어요. 출발지는 호텔 근처였습니다. 도착지는 공항 근처였어요. 이동거리가 12km네요. 30분 걸렸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다현이가 탄 거예요? 아닐 겁니다. 왜요? 따님 킥보드 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해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그럼 누가 탔을까요? 리나. 정병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택시 호출 앱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딸아이가 쓰던 앱이었어요.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이용 내역이 있었어요. 실종 당일에 2번 호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9시였어요. 호텔에서 선착장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이건 기현 씨가 보트 투어 가려고 부른 거겠네요. 그런데 따님은 안 탔죠. 네. 두 번째 호출은 오후 4시였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경로였어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외곽이 어디예요? 정병수 씨가 지도를 확대했어요. 산악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있네요. 게스트하우스요? 네. 작은 숙소들이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거기 가봐야겠어요. 제가 현지 조사원 보내겠습니다. 직접 가고 싶어요. 정병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유 선생님, 일단 정보를 더 모읍시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사흘 뒤에 현지 조사 보고가 왔습니다. 정병수 씨가 저를 불렀어요. 유 선생님, 큰일입니다. 뭐가요? 따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요? 산악 게스트하우스요. 확실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확인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언제요? 실종 사흘 후부터 일주일간 묵었대요. 지금은요? 일주일 전에 체크아웃 했대요. 어디로 갔어요? 그건 모른대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적어도 살아는 있다는 거죠? 네. 일주일 전까지는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수 씨는 리나의 은행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일주일 뒤에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송금 기록이 있어요. 누구한테요? 기현 씨 계좌에서 리나 계좌로요. 화면에 거래 내역이 표시됐습니다. 3번의 송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출국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두 번째는 실종 당일이었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세 번째는 실종 사흘 후였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총 1000만 원이네요. 이게 대가입니다. 뭐이요? 공범 대가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기현 씨가 리나한테 돈을 줬다는 거네요. 네. 뭔가를 시킨 겁니다. 우리는 기현 씨의 금융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아서 은행 자료를 확보했어요. 기현 씨 계좌 내역이 출력됐습니다. 저는 내역을 보고 놀랐어요. 대출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채도 있었어요. 빚이 많네요. 2천만 원입니다. 리셀 사업이 안 됐나 봐요. 정병수 씨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투자조합 명의의 계좌였어요. 이게 뭐예요? 불법 투자조합입니다. 기현 씨가 가입했었어요.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빚이 7천만 원이네요. 네.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노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병수 씨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험 가입 내역인데요. 얼마나요? 2억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다현이를 피보험자로. 네. 결혼 직후에 가입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거부했는데요. 기현 씨가 보험 얘기했을 때요. 따님 명의로 단독 가입했나 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스마트워치 심박 로그가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동 기록이 있었어요. 택시 호출 앱 경로가 있었습니다. ESIM 구매 내역이 있었어요. 드론 영상 메타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호스텔 가명 체크인 CCTV가 있었어요. 해외 송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트 승선자 명부와 사진이 있었어요. 투자조합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증서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병수 씨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넘겨야죠. 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뭔데요? ESIM 구매 내역입니다. 정병수 씨는 딸아이가 쓰던 핸드폰 클라우드에 접속했어요.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ESIM 구매 영수증을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영수증을 확대했습니다. 구매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리나였습니다. 다현이 이름이 아니네요. 리나가 대신 구매한 겁니다. 왜요? 따님 핸드폰을 통제하려고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구매일시는 출국 전날이었습니다. ESIM을 리나가 개통했으면 따님 핸드폰을 조작할 수 있었겠죠. 정병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위치 정보, 문자,
통화 기록 전부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병수 씨는 리나가 사용한 기기도 추적했습니다. ESIM은 여러 기기에서 번갈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로그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리나 기기에서도 로그인했네요. 언제요? 실종 당일이요. 화면에 기기 아이디가 표시됐습니다. 같은 ESIM을 두 개 기기에서 썼어요. 그럼 리나가 다현이인 척한 거네요. 디지털 흔적을 조작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킥보드도 택시도 리나가 탄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따님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투자조합 관련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기현 씨가 가입한 투자조합이었어요. 정병수 씨가 조합원 명단을 구했습니다. 15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빚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정병수 씨가 금융 기록을 조회했어요. 대부분 채무가 있었습니다. 불법 투자조합이 많네요.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았다가 날린 거죠. 기현 씨도 피해자예요?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죠. 나중엔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하네요. 이런 조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명만 잡으면 줄줄이 나옵니다. 드디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기, 보험금 편취 미수, 허위 신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였어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자료를 검토했어요. 증거가 탄탄하네요.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어요. 이틀 뒤에 기현 씨가 소환됐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갔어요. 복도에서 기현 씨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고 눈을 피했어요. 아버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현 씨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정병수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밤 10시가 됐어요.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가 나왔어요. 유정민 씨? 네. 들어오세요.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기현 씨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자백했어요? 일부만요. 나머지는 리나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저는 기현 씨를 바라봤습니다. 다현이 어디 있어? 기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모릅니다. 거짓말. 정말 몰라요. 형사가 개입했습니다. 유 씨, 진정하세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리나가 데려갔어요. 저는 몰랐어요. 기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정말입니다. 리나가 계획을 바꿨어요. 무슨 계획? 그냥 실종만 연출하기로 했어요. 그래놓고 보험금 타려고 했겠지. 기현 씨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리나도 국제공조를 통해 체포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송환됐어요. 일주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리나도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 조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리나는 영어로 진술했어요. 통역이 옆에 있었습니다. 기현이 시킨 겁니다. 리나가 말했어요. 돈을 준다고 했어요. 얼마요? 1,000만 원이요. 뭘 하라고요? 유다현 씨를 숨기라고요. 어디에요? 게스트하우스요. 왜요? 일주일만 숨어 있으면 된대요. 그럼 보험금 나온대요. 리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쉬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와줬어. 네. 저도 돈이 필요했어요. 다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몰라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3주 전이요. 어디서요?
게스트하우스요. 그때 상태는요? 괜찮았어요. 겁먹긴 했지만요. 저는 리나를 노려봤습니다. 왜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기현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로요? 네. 형사는 조류표와 기상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실종 당일 페낭 해역의 조류를 분석했어요.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해양학 교수였어요. 당일 조류는 초속 1m 정도였습니다. 그게 빠른 건가요? 보통입니다. 보트 전복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에요. 기상은요? 맑았습니다. 바람도 약했어요. 파도는요? 1m 이하였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보트 투어하기 좋은 날씨였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였어요. 보트 투어 가이드도 조사받았습니다. 영상통화로 진행됐어요. 가이드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날 기억나세요? 네. 승객이 몇 명이었죠? 5명이요. 명부엔 6명인데요. 한 명이 안 탔어요. 누구요? 신혼부부 중 여자요. 왜 안 탔어요? 남편이 아프다고 했어요. 배 멀미요? 네. 그래서 남편만 탔어요? 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조금요. 근데 환불은 안 해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는요? 없었어요. 전복도요? 아니요. 날씨 좋았어요. 이것으로 기현 씨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드론 영상 촬영자도 찾았습니다. 현지 프리랜서 사진작가였어요. 기현 씨가 의뢰했어요? 네. 언제요? 실종 사흘 전이요. 뭘 찍으라고 했어요? 보트 투어 영상이요. 왜요? 기념으로 남긴대요. 근데 실제 투어 날엔 안 찍었어요? 네. 일정이 바뀌었대요. 그럼 미리 찍은 영상을 준 거네요? 네.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돈은 얼마 받았어요? 50만 원이요. 현금이요? 네.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어요. 기현 씨는 사기, 보험 사기 미수, 허위사실 유포, 범죄 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리나는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불법 투자조합 관련자들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7명이 더 구속됐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번 방청석에 앉았어요. 첫 공판이었습니다. 기현 씨가 입장했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리나도 들어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서기현은 채무 변제를 위해 보험금을 노리고 긴 기소장이었어요. 기현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요? 계획은 인정하나 실행은 리나가 주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리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기현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어요. 증거조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스마트워치 로그가 제출됐어요.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심박수 기록이 실종 시각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전동 킥보드 기록이 제출됐어요.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킥보드가 실종 당일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킥보드를 타지 못합니다. 증인 진술에 따르면 공범 리나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시 기록이 제출됐어요. 피해자 계정으로 택시가 2번 호출됐습니다. 두 번째는 산악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은닉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ESIM 구매 내역이 제출됐어요. 공범 리나가 피해자 명의로 ESIM을 구매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흔적을 조작했습니다.
드론 영상 메타데이터가 제출됐어요. 피고인이 제출한 사고 영상은 사고 사흘 전에 촬영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조작입니다. 호스텔 CCTV가 제출됐어요. 리나가 피해자 여권 번호로 가명 투숙했습니다. 피해자는 호스텔에 없었습니다. 송금 기록이 제출됐어요. 피고인이 리나에게 3차례 송금했습니다. 총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공범 대가로 추정됩니다. 보험 가입 증서가 제출됐어요. 피고인은 결혼 직후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2억 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조류표와 기상 데이터가 제출됐어요. 당일 기상 조건은 양호했습니다. 보트 전복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정병수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조사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병수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GPS 좌표 분석, CCTV 확보, 금융 기록 추적. 모든 증거가 피고인의 범행을 가리킵니다. 딸아이 친구 지연우도 증인으로 섰어요. 피해자가 결혼 전에 뭐라고 했나요? 기현 씨가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요? 통장에 이상한 입금이 많다고요. 보트 투어 가이드도 영상으로 증언했어요. 피해자는 보트에 타지 않았습니다. 명부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 탔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도 증언했어요. 동양 여자가 일주일 묵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니 피해자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기현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이유가 뭡니까? 만약을 대비해서요. 만약이요? 여행 중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인어른께는 말씀 안 드렸죠? 네. 왜죠? 거절하실 것 같아서요. 계획적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기현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리나와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행 준비하면서요. 언제부터 공모했습니까? 공모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리나가 제안했어요. 돈을 벌 수 있다고. 어떻게요? 보험금을요. 그래서 동의한 겁니까? 네. 피해자는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속인 거네요. 죄송합니다. 리나도 신문을 받았어요. 왜 도와줬습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인 겁니까? 미안합니다. 피해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3주 전이요. 그 후로는요? 연락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저도 몰라요.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기현 씨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현이한테 미안합니다. 아버님께도 죄송합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실종만 연출하려고 했어요. 리나가 다현이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믿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리나도 진술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나쁜 일을 도왔습니다. 유다현 씨한테 미안합니다. 선고일이었습니다. 법정이 숙연했어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기현. 기현 씨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처의 실종을 고의로 연출했습니다.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범과 공모하여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가족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피고인 서기현을 징역 15년에 처합니다. 기현 씨가 무너졌어요. 피고인 리나. 리나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해자를 은닉하고 디지털 흔적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합니다.
피고인 리나를 징역 8년에 처합니다. 리나도 고개를 숙였어요. 불법 투자조합 관련자들은 별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선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정민 씨세요? 네. 따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디요? 말레이시아 산악 지역 작은 마을입니다. 상태는요? 괜찮습니다. 겁먹긴 했지만 건강합니다. 지금 갈 수 있어요? 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짐을 쌌어요. 페낭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마중 나왔어요. 유정민 씨시죠? 네. 따님은 영사관에 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영사관 건물에 도착했어요. 직원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딸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었어요. 머리가 길어져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저를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저는 달려가서 딸아이를 안았어요. 딸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무서웠어요. 이제 끝났어. 미안해요, 아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영사관 상담실에서 딸아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출국 전날 기현 씨가 이상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행 일정을 자꾸 바꾸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 설정을 만졌어요. 뭘? ESIM이랑 클라우드요. 같이 쓰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페낭에 도착해서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보트 투어 가는 날 아침에 싸웠어요. 왜? 저는 배 멀미가 심해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기현 씨가 화를 냈어요. 엄청 화를 냈어요. 딸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엔 안 그랬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호텔에 남겠다고 했어요. 기현 씨 혼자 갔어요. 저는 딸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날 오후에 여자가 왔어요. 리나? 네. 여행사 직원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긴급 상황이 생겼대요. 기현 씨가 다쳤대요. 거짓말이었구나. 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딸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리나가 제 핸드폰이랑 스마트워치를 달라고 했어요. 왜? 기현 씨한테 전달해야 한대요.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줬어? 네. 바보같이 믿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다시 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리나가 택시를 불렀어요. 빨리 가야 한대요. 어디로? 산으로요. 기현 씨가 거기 있대요. 딸아이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시간쯤 갔어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기현 씨는 없었어요. 리나만 있었어요. 그럼 리나가 말했어요. 며칠만 여기 있으라고. 왜? 기현 씨가 곧 온대요.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기다렸어? 네. 하루, 이틀, 사흘.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기현 씨는 안 왔어요. 무서웠겠다. 여권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도망치려고 안 했어? 했어요. 근데 길을 몰랐어요. 말도 안 통하고. 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계속 있었어요. 딸아이가 떨었어요. 일주일 후에 리나가 다시 왔어요. 뭐래? 한국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위험하대요. 기현 씨가 문제가 생겼대요. 딸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리나한테 뭐라고 했어? 집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제발 보내달라고. 리나는 안 된대요. 아직은.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 다음엔 리나가 돈을 좀 주고 갔어요. 30만 원쯤? 그걸로 뭐 했어? 게스트하우스 주인한테 부탁했어요.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주인은 돈을 받고 허락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 있었구나. 네. 한 달쯤요. 딸아이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한 달 후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주인이 내보내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있을 수 있었어? 네. 석 달쯤요.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나도 미칠 것 같았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빠, 그날 밤 문 두드린 거 저예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뭐? 장례 사흘째 밤이요. 저는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꿈이었어요. 꿈? 네. 저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딸아이가 설명했습니다. 꿈에서 집에 갔어요. 아빠가 거실에 있었어요. 응.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아빠한테 들렸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문 열지 말라고 한 것도 네. 위험하다고 느껴져서요. 신기하다. 저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발이 젖어 있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젖어 있었어? 네. 바닷물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빠,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기현 씨는 15년 받았어. 리나는요? 8년이야.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 이혼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 돌아가면 바로 하자. 딸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바보같이 속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결혼도 성급했고, 사람도 제대로 못 봤어요. 다연아. 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이 나쁜 거야.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당연한 거야. 다른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난 내 아빠야. 끝까지 찾아야지.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딸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 서울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 조용한 곳이요. 사람 없는 곳.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정말요? 응. 나도 떠나고 싶었어. 딸아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로 이주했습니다.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 3만 명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저는 목공소를 다시 열었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유정민 목공소라고 썼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소문이 났습니다. 저기 목수 솜씨가 좋대. 가격도 괜찮고.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책상, 의자, 선반. 저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이들 미술 교실을 시작했어요. 목공소 옆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벽을 하얗게 칠했어요. 테이블을 놓고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그림 도구를 샀어요. 물감, 붓, 크레파스, 색연필.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동네에 붙였어요. 어린이 미술교실 개강합니다. 처음엔 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어요.
딸아이는 조심스럽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그릴까? 나비요. 꽃이요. 아이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아이도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생이 7명이 됐어요. 석 달 후엔 15명이 됐습니다. 교실이 북적였어요. 딸아이는 매일 웃었습니다.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목공소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행복해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여기 와서 처음으로요. 저는 딸아이를 봤어요. 나도 그래. 아빠는요? 응. 너랑 같이 있으니까. 딸아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앞으론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우리는 노을을 봤어요. 딸아이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읽고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야.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딸아이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살아남은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첫 글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힘내세요. 딸아이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함께 힘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블로그는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피해자 지원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작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후원 계좌를 열었습니다. 딸아이가 블로그에 공지를 올렸어요. 저희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첫 달에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둘째 달엔 200만 원이 모였어요. 우리는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상담비를 지원했어요. 변호사 비용을 도왔습니다. 심리치료비를 냈어요.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도움받아서 재판을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목공소는 안정됐어요.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일 나무를 깎았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좋았습니다. 톱질을 할 때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포질을 할 때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완성된 가구를 볼 때 뿌듯했어요. 딸아이 교실도 잘 됐습니다. 학생이 20명이 넘었어요. 주말반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아이들 그림이 참 예쁘네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나 봐요. 딸아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병수 씨가 가끔 전화했어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따님은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보고 싶으면 놀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분 덕분에 딸아이를 찾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명절에 선물을 보냈어요. 정병수 씨가 전화했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보내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못 찾았어요. 정병수 씨가 웃었습니다. 따님 행복하게 사세요. 네. 선생님도요. 지연우도 가끔 놀러 왔어요. 주말마다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언니, 여기 공기 좋다. 그치? 완전 힐링이야. 지연우는 딸아이랑 산책을 했어요. 둘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처럼요. 언니, 많이 좋아졌어. 응. 이제 괜찮아.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 언니 같아.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뭐가? 계속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지. 둘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 꽃이 피었어요. 진달래, 개나리, 벚꽃. 마을이 환해졌습니다. 딸아이는 아이들과 야외 수업을 했어요. 오늘은 밖에서 그릴 거예요. 와,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스케치북과 크레파스를 들고 나갔어요. 들판에 앉았습니다. 자, 보이는 대로 그려봐요. 아이들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꽃, 나무, 하늘, 구름. 딸아이는 아이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와, 잘 그렸네. 여기는 이렇게 해볼까? 아이들이 웃었어요. 딸아이도 웃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차를 대주러 왔다가 잠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목공소 앞에서 작은 장터가 열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았어요. 저는 만든 가구를 내놓았습니다. 작은 책장, 의자, 선반. 딸아이는 아이들 그림을 전시했어요. 액자에 넣어서 걸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하나 살게요. 감사합니다. 그림이 팔렸어요. 딸아이가 기뻐했습니다. 아빠, 그림이 팔렸어요. 잘 됐네. 아이들한테 알려줘야지. 딸아이가 뛰어갔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어요. 산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산책을 자주 했어요. 말없이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만 들렸어요. 바스락, 바스락. 아빠. 응? 저 여기 살고 싶어요. 계속. 그래. 나도. 서울은 안 그리워요. 나도. 여기가 좋아요. 응. 여기가 좋아.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단풍이 떨어졌습니다.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딸아이가 웃었어요. 예쁘다. 그래. 예쁘네. 우리는 멈춰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마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목공소 난로 앞에서 차를 마셨어요. 딸아이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뭐 써? 내년 수업 계획이요. 벌써? 네. 학생이 더 늘 것 같아서요. 좋은 일이네. 25명까지 받으려고요. 교실이 좁지 않아? 좀 넓힐까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와줄게. 고마워요, 아빠.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렸어요. 밤이 되면 별을 봤습니다. 시골이라 별이 정말 많았어요. 딸아이도 나와서 함께 봤습니다. 별이 많아요. 그래. 서울에선 안 보이던 별도 보여. 신기해요. 응. 아빠, 저 별 중에 엄마도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을 거야. 어떤 별이에요? 제일 밝은 별. 딸아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기. 응. 저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따금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하철 선로에서 일하던 시절이요. 새벽 2시에 출근하던 날들. 도시락을 싸던 아침들. 딸아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길.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식이지만 행복해요. 딸아이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피해자 지원 모금은 계속됐습니다. 2년 동안 30명 넘는 사람을 도왔어요. 비슷한 사기를 당한 분들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투자 사기, 결혼 사기. 그분들이 하나씩 회복하는 걸 봤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지를 모아뒀습니다. 힘들 때 꺼내서 읽었어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딸아이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악몽도 거의 없어졌어요. 가끔 나쁜 꿈을 꾸긴 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옆방에서 들어갔어요. 괜찮아? 네, 아빠. 꿈 꿨어요. 물 가져다 줄까? 아니요. 그냥 좀 있어 주세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딸아이가 잠들 때까지 있어 줬어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빠. 응? 고마워요. 잘 자. 딸아이가 눈을 감았어요. 얼굴이 편안해졌습니다. 요즘 딸아이는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도자기예요. 아빠, 저 도자기도 배우고 싶어요. 도자기? 네.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 좋은 생각이네. 딸아이는 주말마다 이웃마을 공방에 갔습니다. 한 달쯤 배웠어요. 첫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접시였어요. 아빠, 이거 봐요. 오, 잘 만들었네. 예쁘죠? 응, 쓸게. 저는 그 접시에 반찬을 담았습니다. 딸아이가 기뻐했어요. 목공소도 계속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유 사장님, 이번엔 책장 하나 부탁해요. 네. 크기는요? 이 정도로요. 저는 주문을 받아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완성했어요. 배달해줬습니다. 와, 튼튼하네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돈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저녁 됐어요. 그래. 씻고 올게.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아빠,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딸아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이 이야기를 끝맺으며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상하게 굴면 의심하세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기록을 남기세요. 사진, 문자, 통화 내역, 모든 디지털 흔적을 보관하세요. 그게 언젠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딸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증거 덕분이었어요. 스마트워치 로그, GPS 기록, 송금 내역. 모든 디지털 흔적이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 변호사, 민간조사원. 누구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저는 정병수 씨를 만나서 딸을 찾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유정민입니다. 57살 아니, 이제 60이 됐네요.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 유다연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하고요.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가끔 웃고, 가끔 울고, 가끔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는 게 감사해요. 딸아이가 살아 돌아온 게 기적 같습니다. 매일 아침 딸아이 얼굴을 보면 꿈인가 싶어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맞을 수 있어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병수 씨, 지연우, 영사관 직원분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딸아이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